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절대 왕정 시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양의 근대사, 근세사 부분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대륙 발견을 거치면서 이 유럽의 절대 왕정 시대를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좀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가 한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절대 왕정 시대라고 이제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 자본주의 체제에서 예전의 구제도를 가리키는 앙시엥 레짐, 그죠? 이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군주를 폭력적인 정치의 핵심으로 이제 지목하고 사용한 용어지요.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뭐 단어를 차용해 가지고 근세의 서구에서 진행된 중앙 집권화 경향이다, 이렇게 또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전제 군주제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제 군주제 때는 군주가 군림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절대 왕정 시기에는 이 왕의 군림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제 군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를 옹호하는 정치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왕권 신수설이었는데, 왕권 신수설도 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신 하나 국민은 여기 절대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절대 왕정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9분, 그러니까 약 10분짜리니까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4세기 유럽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배체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말 봉건적 지배구조가 쇠퇴하며 등장한 이 절대왕정은 유럽의 일련의 위기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장한 체제였습니다. 기존 유럽은 봉건제 아래 충성과 복종이라는 관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주종관계를 맺어 자신의 추종자들을 거느렸지만 자신의 곁에서 도와줄 전문 인력을 갖지 못했고, 그들의 정치적 지배는 일정한 영토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종제라는 계약 속에서 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중세말 십자군 원정에 실패하고 르네상스 종교개혁으로 구교와 신교가 대립하며 교황권이 쇠퇴했고, 농노가 세금을 돈으로 지급하는 지대의 급납화와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이어 가격혁명으로 인해 농노와 시민계급이 성장하며 귀족들은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단순 지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럽의 위기와 혼란 속에 봉건적 지배구조가 점차 쇠퇴하면서 상비군과 관료제로 대표되는 중앙집권화된 새로운 국가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뭐 또 약간 선전이 있네요. 화약무기의 발전은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화약무기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수년간 훈련한 기사와 단순히 총 쏘는 법을 막 훈련받은 일반인이 붙어도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 전투 양상을 만들어냈고, 국왕은 이 화약무기로 무장한 용병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국가 권력을 국왕 중심으로 중앙집권화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귀족과 도시 등 국내의 세력들을 억제했습니다. 남아있던 도시국가, 도시연합, 소규모 제후국들과 같은 작은 정치 단위들은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 살아남을 수 없었고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면 이전과는 다른 영토적으로 통일된 왕국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각국이 영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용병들은 국왕의 상비군이 되었고 국내외 경쟁을 위해 군대의 규모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커진 중앙정부는 전문화된 관료제를 탄생시켰는데요.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관리와 군사 전문가가 생겨났고 기존 엘리트인 귀족들도 대부분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국왕은 새로 성장한 시민계급과 결탁하며 국왕 아래에서 귀족과 시민 두 계급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절대 왕정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왕의 절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상입니다. 절대 왕정이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것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권 신수설에 따르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국왕은 이를 통해 교황과 제후들의 간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왕정의 왕권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상비군과 관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왕정의 막대한 국가 지출을 도와줄 경제 정책입니다. 군대 규모의 증가로 인해 지출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절대 왕정은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상공업을 육성하고 대외 무역을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 시민계급 또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왕에 협력했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 경제활동을 통제해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했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시장 확보와 식민지 건설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왕정은 봉건사회와 근대 시민사회를 잇는 과도기적 체제였습니다. 절대왕정은 봉건제 안에서 나뉘어진 권력을 통합하고 중앙집권체제 국가로 탈바꿈시켰으며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공업을 지원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는 등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귀족의 특권과 농민의 봉건적 부담은 그대로 존재하는 신분제라는 봉건적 잔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럽이 수많은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도시 공동체, 또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장원 공동체나 뭐 또 교회 공동체, 또 언급은 안 됐지만 대학 공동체 이런 식으로 수많은 공동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저마다 그 외부 간섭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공동체들이 다른 공동체들과 상호 협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제 경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럽의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입니다. 도시라는 개념이 이미 이때 이제 태동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제조업이나 상업이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과 또 그 세속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회하고 귀족들과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그 당시에 이제 상공업과 시장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왕권과 좀 결탁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왕권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렇게 도시들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왕권을 견제할 수단 중에 하나가 왕권과 결합하면서 다른 왕권 견제 수단의 그 어떤 상대적인 약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때문에 기존의 공동체 간에 이제 서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왕권과 시민 계급이 다른 공동체를 압도할 만큼 성장한 것이 바로 이 절대 왕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에 이제 기반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절대 왕정의 군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한 말 있죠. 짐이 곧 국가다 하는 그 24세 말 그죠. 그래서 이때 절대 왕정의 군주는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주 자기 스스로를 두고 전제 군주 정치의 군주와는 좀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대 왕정에서 재정 우리가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서유럽의 절대 왕정, 또 동유럽의 절대 왕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왕정을 무조건 유럽 전체로 보면은 안 되고요. 조금 차별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서는 절대 왕정이 이제 좀 활성화되기 좋았던 곳이 백년 전쟁이 승리하면서 절대 왕정이 바로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프랑스가 아니고 스페인, 특히 그 당시 펠리페 2세의 스페인 제국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펠리페 2세가 아버지 카를로스 1세로부터 물려받은 스페인 영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강한 부를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그 문구 스페인 무적 함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스페인 대표팀도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무적 함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무적 함대라 일컬어지는 막강한 해군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스페인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왕정 이 자체는 제대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펠리페 2세는 이 본인이 좀 잦은 어떤 실책을 좀 자주 했고 네덜란드 독립이나 영국과의 대립 문제 이런 걸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스페인의 부가 이제 점점 파산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장미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미전쟁 때문에 이 튜더 왕조가 성립한 잉글랜드 왕국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헨리 8세가 어쨌든 원인이 뭐든 간에 수장령을 발표해 가지고 잉글랜드 국왕의 교회 자산 이런 교회 자산 운용하는 거하고 성직자에 대한 형사 재판 권한 이런 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백년 전쟁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 정강을 해가지고 해양 강구로 나아가는 결정적 역할을 이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도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가지고 행정 시스템도 정리하고 국방력도 강화하고 또 유명한 그 동인도 회사도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이 당시 영국의 그 절대 왕정의 완성을 이룬 게 이때입니다. 물론 말년에 와서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잉글랜드 내전으로 또 가게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절대 왕정을 이룬 나라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의 체계를 잡았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그렇지만 프랑스와 1세가 좀 실책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흔들렸고 앙리 2세 이후에 위그노파가 그 당시 득세하면서 위그노 전쟁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왕권이 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앙리 4세 때 이르러 종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낭터 칙령을 통해서 내부의 안정을 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나마 자리가 잡혀 나갔는데 다만 앙리 4세가 암살당하고 어린 아들 루이 13세가 왕위에 오르니까 또 한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리슬리우의 주기경이 습정을 통해서 프랑스 절대 왕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 13세와 루시리오는 그 당시 유럽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30년 전쟁이죠. 이 30년 전쟁에서 반가톨릭파로 이제 참전해가지고 국가 이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직접 보여주죠. 그 이후에 집권한 루이 14세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강대지니까 절대 왕정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영상을 참조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내용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먼저 서유럽의 발전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항복운동을 통해 국토를 확립하고 통일을 이룩한 에스파냐는 가장 먼저 절대 왕정화된 국가로 15세기에서 16세기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일명 무적함대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며 초기 제해권을 장악했고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재화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세계의 수호자를 자청하며 네덜란드 신교도를 탄압했고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경제를 식민지에 의존했으며 후에 네덜란드가 반발해 독립하고 무적함대가 영국에게 패하며 급속도로 쇠퇴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펠리페 2세의 정책에 반발해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독립한 국가입니다. 절대왕정 국가는 아니지만 동인도 회사를 통해 아시아에 진출하며 엄청난 부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영국의 모직물 공업이 발전하고 크로멜이 항해 조례를 제정하며 중개 상업에 타격을 입었으며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에 도전하며 쇠퇴하게 됩니다. 앙리 4세가 부르봉 왕조를 개창하며 절대 왕정의 기초를 닦은 프랑스는 낭트 칙령 반포로 구교와 신교의 갈등에서 신교도에 대해 관용을 보여줍니다. 이후 루이 13세 때 재상 리슐리에가 국정을 담당하며 왕권 강화를 이루었고 17세기 후반 루이 14세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로 유명한 루이 14세는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귀족들의 최후의 반항인 프롱드해난이 일어나지만 재상 마자랭이 진압했으며 상비군을 양성하고 콜베르를 등용해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베르사유 궁전은 절정을 이룬 권력을 보여주지만 이후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신교도를 탄압하며 신교도의 국외 이탈로 국가 산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장미전쟁이 끝나고 튜더 왕조가 세워진 영국은 헨리 8세 때 수장령으로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카톨릭 수도원을 해산시켜 재산을 몰수해 절대왕정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통일령을 반포해 국교회를 확립했고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해 해상패권을 차지했으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북아메리카에 진출했습니다. 저에게 이분은 자유죠. 자, 선전도 조금 하네요. 동유럽의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절대 왕정을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눠서 좀 구분하는데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 서유럽보다는 조금 늦게 절대 왕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유럽이 서유럽과는 좀 다른 게 이제 상공 시민계층이 좀 성장이 늦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왕정의 군주들도 모든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전개된 이 서유럽의 그 절대 왕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어떤 트렌드를 조금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조로 볼 때 계몽주의가 서유럽에서 인기를 끄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절대왕정에 이용하여서 이렇게 계몽 전제군주가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러시아 제국의 표토르 1세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서구화 정책을 기본 기치로 삼고 러시아 개혁을 이끌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전근대적이었던 러시아를 확실한 강국의 지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토르 1세가 죽은 후 한 40년 정도 지나고
이제 즉위한 사람이 예카테리나 2세인데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계몽주의를 이제 받아들였고 또 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성공을 하고 러시아의 지위를 이렇게 다지는데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치를 좀 안정화시키고 또 군사력도 증강시켜 가지고 프로이센을 독일의 통일을 주도하게 하는 주요 국가가 되게 하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 왕국 프리드리히 대왕의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인데 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마리아 테레지아도 역시 오스트리아의 개혁을 이끌면서 오스트리아를 다시 강국의 지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독일어 쓰는 국가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이렇게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프로이센이 지금의 독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가 이때 이제 강국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런 동유럽 군주들에게는 약점이 뚜렷이 나타난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들이 전부 귀족 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절대왕정을 이제 이끌어갔기 때문에 다른 계층인 상공 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서유럽 세계의 절대왕정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군주 체제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각종 개혁에 있어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이 국가들은 좀 늦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좀 서유럽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동유럽 쪽에 한번 볼까요? 절대왕정은 서유럽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유럽은 농노제가 해체되고 시민계급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왕정이 성립되었지만 동유럽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해 시민계급 성장이 미약했고 보수적 지주귀족인 융커의 세력이 강해 농노제가 존속되어 서유럽과 같은 절대왕정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은 16세기 재판농노제가 시행되며 오히려 농노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유럽은 군주들이 계몽사상을 받아들이며 계몽절대주의라는 형태로 절대왕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상비군과 관료제를 만들었지만 왕과 귀족이 협력해 시민계급의 성장을 억제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했으며 서유럽과 달리 상공업 발전을 지원하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등 농업과 산업을 개량했습니다. 또 이들은 사상적으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국가 제1의 심부름꾼으로서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나 반봉건을 지향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계몽군주입니다. 그는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아 군주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했으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 관여해 슐레지엔 지방을 획득했고 산업을 장려하고 고문을 폐지하는 등 사회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귀족의 권리를 보장해 농노제가 존속되고 귀족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 때 왕위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을 거치며 슐레지엔 지방을 프로이센에 빼앗겼지만 중앙 집권화를 위해 노력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를 이은 요제프 2세는 계몽군주로 농노제 폐지라는 내정개혁을 시도했지만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때 서유럽 문물을 도입하며 내정개혁과 군비 확장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국경을 확립했고 투르크와 싸워 남쪽으로 진출했으며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승리해 발트해의 주도권을 얻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 때는 계몽군주를 자처하며 황제의 절대권을 추구했고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했으나 전제정치와 농노제 또한 강화하며 농노제를 기반한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왕정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각국은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각 계층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상인계층 등 사회 집단의 저항을 불러왔죠. 이 시기 유럽 근대 국가의 역사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끊임없이 투쟁하는 한편 동시에 국내적으로 권력 독점을 꾀하며 이에 저항하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그림이 귀엽다, 그죠? 예.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왕정의 결과는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죠?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과 시민계급 사이에서 성장한 게 서유럽의 절대 왕정이죠. 그래서 이런 왕권이 오히려 시민계급의 성장에 무너지는 나중에 그런 혁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에 스코틀랜드의 전제 군주 왕조인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서면서 잉글랜드 내전 그리고 명예혁명을 이제 맡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명예혁명 부분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입헌 군주제의 전형적인 국가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런 혼란이 17세기에 마무리되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제 얻게 되면서 외부로 식민지 개척 또 다양한 통상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이 당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막강한 이 왕권으로 유럽에서 절대 왕정의 최고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러한 점이 그 후대에 무능한 군주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약점이 되었고, 또 지속적인 재정난 때문에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야말로 유럽을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이제 공화정을 거치고 재정, 왕정 복고, 입헌 군주정, 다시 공화정, 재정 이런 혼란을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가지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제 공화정 국가로 남게 되고, 그죠?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에서는 애초에 이제 시민계급의 성장에 이제 힘을 입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혁명 이후에는 이른바 전제군주제로 다시 돌입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 소독일주의를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되고 독일 제국을 성립하는데, 이 독일 제국은 대표적인 전제군주제 국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이런 재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죠.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절대 왕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간을 한번 볼까요? 28분이네요. 30분, 보통 30분 정도 제가 이제 하면서 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까지는 이렇게 따로 제가 텍스트, 수업 자료 텍스트 없이 이렇게 수업 영상과 저희 설명을 보충하면서 이렇게 서양 근대사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고요. 추후에 이제 소논문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수업 자료를 이제 수업 영상, 제가 만든 수업 영상과 같이 올릴 겁니다. 그때 올린 수업 텍스트 자료는 이제 앞으로 뭐 과제라든지 혹은 뒤에 이제 우리 기말고사 칠 때도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가 미리 기말고사 문제를 4문제 정도 알려주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중에 2문제를 출제합니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 텍스트 내용이 같이 나올 때는, 자, 텍스트 내용과 수업 영상이 같이 나올 때는 요 텍스트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좀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30분이네요. 자, 여기서 절대왕정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